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강연도 하고 도시계획에 조언도 주는 권위 있는 교수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세계적인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높은 건물도 없는 후진국 한국에서 참석하는 회의에서 배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건 어떤 일일까요? 그녀가 서울을 방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이애나 미체리입니다. 저는 큰 대학교에서 건축과 도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해본 경험도 많고요. 그래서 전 세계 도시들에 대해선 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다루는 자리였죠.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TV에서 춤추는 K-팝 가수들,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 정도였거든요. 아니면 차나 핸드폰을 빠르게 만드는 공장들. 하지만 멋진 도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초대를 거절할 뻔했습니다. 한국이 도시 문제에 대해 나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수준에 아직 못 미칠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뭔가 자꾸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만약 내가 틀렸다면 혹시 모르는 무언가 엄청난 게 있을지도 몰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한국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줄지도 몰라.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연 때 입을 예쁜 옷을 가방에 챙겼고 도시들에 대한 노트와 노트북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울 수 있는 작은 책도 샀습니다. 여행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식은 괜찮을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신나했죠. 와, 한국이라니. 진짜 멋지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거길 가려고 해? 라고 묻더군요. 저도 딱히 뭐라 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냥 가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비행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 도시들이 내가 아는 도시들과 비슷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 제가 하게 될 강연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설계하는지 설명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들이 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러 가는 거였죠. 그 생각에 오히려 신이 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표를 봤더니 서울이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걸릴 거였죠.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가 도시를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 아마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달라지겠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 너머로 제가 살던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넓었구나.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뭘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정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이 쑤시고 앞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지겨워졌죠. 하지만 마침내 끝도 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던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공항이 엄청 크고 굉장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적 있는 어느 공항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반짝거려서 마치 어제 막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제 눈은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디지털 스크린들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봤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짐을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정말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긴 줄도 없었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와, 여기는 정말 잘 조직되어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첼 교수님.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남자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대략 25살쯤 되어 보였고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가이드로 배정된 사람입니다.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편안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이 길긴 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땅에 발을 디뎌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제 짐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공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키오스크들 보이세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도 체크인하고 탑승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신속 코로나 검사센터예요. 결과를 1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곳은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따뜻한 한국의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약간 습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지훈은 근처에 주차된 깔끔한 흰색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우리 택시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완전 전기차입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택시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차에 타자마자 엔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게 놀라웠습니다. 공항을 떠나자마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매끄럽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잘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첼 교수님, 지훈이 제 생각을 끊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아직 공항밖에 못 봤지만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지훈은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 유리창들이 저녁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신구의 조화였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독특한 곡선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마치 두 시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건물들은 뭐예요?
제가 전통적인 건축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건 한옥이에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주택이죠. 몇몇은 수백 년 된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한옥을 현대 건물들과 함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신구의 조화는 제가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서울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도시가 더 푸르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쁜 거리 한가운데에도 공원과 나무들이 가득했죠. 서울은 제가 본 도시 중 가장 푸른 도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녹지 공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큰 움직임이 있어요. 머무시는 동안 그걸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는 상점과 레스토랑, 사람들로 가득한 활기찬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염되듯 느껴졌어요. 모두가 급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흥분되는 일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강남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중 하나죠. 교수님 호텔은 바로 앞에 있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오기를 망설였던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이 흥미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지훈 씨,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교수님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서울은 기대를 넘어서거든요. 푹 쉬세요. 내일 컨퍼런스 시작 전에 뵙겠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주변의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서울은 반짝이는 신비로운 세계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한국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 개발 정상회의 첫날이었고 이 행사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었거든요. COEX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처럼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그것도 한 지붕 아래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들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강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들어야 할지 고민됐어요. 결국 현지 건축가 김현우님의 메인 기조 연설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수백 번이나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방 뒤쪽에 앉았는데 방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김현우님이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현우님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서울의 건물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몇 개 패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마천루의 전체 측면이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현우님은 이런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원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공기가 맑아지는 공원이라니요. 김현우님은 공해를 흡수하는데 아주 탁월한 식물과 나무를 사용해서 공원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라웠던 건 교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는 도로 위 모든 차들을 감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컴퓨터가 교통 신호를 조정해서 차량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강연을 들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면서 도시 계획에 대해 내가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제가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전시물과 포스터들을 구경했습니다. 미래형 건물 모델들, 새로운 교통 시스템 영상들, 그리고 가상현실 부스까지 있어서 미래의 도시를 걸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건축가, 독일에서 온 도시 계획자, 일본에서 온 환경과학자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 똑같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젊은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도시 계획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일에 대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 한 여학생은 그녀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설계하고 있었고 한 남학생은 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강연과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의 눈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주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심지어 자율주행차를 안내할 수도 있는 스마트 가로등에 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연에서는 날씨에 따라 형태를 바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사탕 가게에 들어간 아이처럼 새로운 발견들에 흥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세계적인 도시 계획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제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도시는 꽤나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동료들과 나눌 날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들면서 다시 한번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회의의 또 다른 날이었고 서울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도시와 도시 계획에 대한 제 관점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현우가 서울의 멋진 도시 프로젝트 몇 군데를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 이름이 서울로 7017이었어요.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현우의 들뜬 기운 덕분에 저도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사용하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모든 역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서울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 전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에서 나왔을 때 현우가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다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었어요. 식물과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이 공중공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서울로 7017이야. 현우가 설명해줬습니다. 원래는 오래된 고가도로였는데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바꾼 거야. 우리는 계단을 올라 다리 위로 올라갔고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나뭇잎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으면서 현우는 서울로 7017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지. 그가 말했어요. 서울로는 한국어로 서울로 향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서울의 길처럼 들리기도 해. 그리고 70은 이 고가도로가 지어진 1970년을 의미하고 17은 2017년 이곳이 공원으로 재개장한 해를 뜻해. 모든 세부 사항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어갔는지 놀라웠습니다. 길을 따라 228종에 달하는 24연그루 이상의 식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설명하길 이 식물들은 특별히 이 환경에서 잘 자라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들로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즐기고 있는 작은 카페들을 지나쳤습니다. 또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치를 감상하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나이든 부부, 셀피를 찍고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모두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것 좀 봐. 현우가 말하며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래로는 바쁜 거리가 보였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걷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갈라져서 주변 건물들이나 다른 도심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이것이 의도적인 설계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원이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서로 다른 동네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도시를 걸어다니기 쉽게 만들기 위한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도시 농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작은 정원 구역에 멈췄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공간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녹지가 부족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책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옛 서울역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대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초현대적인 녹색 공간이 바로 옆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라니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나란히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길 아래로 다시 내려올 때까지도 내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멋진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똑똑한 해결책이었죠. 단순히 오래된 인프라를 허물지 않고 서울은 그것을 아름답고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나는 현우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 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멋진 공원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가 말했어요. 서울에 더 멋진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면 서울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숨겨두고 있을까? 빨리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서울로 7017을 방문한 후 현우가 진짜 미래적인 곳을 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저를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줄여서 DMC라고 불리는 이곳은 서울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정말로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반짝이는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딩들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이곳의 건물들이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한 구조물들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죠. 우리는 넓고 깨끗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차가 거의 없었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DMC가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서 사람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저기 위를 봐봐. 현우가 지붕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보니 많은 건물들이 지붕에 정원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떤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도 있더라고요. 현우는 이것들이 여름에는 건물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줘. 게다가 깨끗한 에너지도 생산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등이 밝기를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한낮인데도 말이에요. 제 표정을 본 현우는 웃으며 여기 가로등들은 스마트해. 밖이 얼마나 밝은지,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곡선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우리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건물 중 하나야.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로비에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된 커다란 화면이 있었어요. 전기와 물이 그 순간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없더라고요. 대신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층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음성이 오늘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알려줬어요. 개인 비서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층에서는 오픈 플랜 사무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가 알고 있는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창문은 햇빛의 눈부심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어두워졌어요. 심지어 의자도 누가 앉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 현우가 설명했어요. 건물이 그 카드를 인식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선호에 맞춰 조정하는 거야. 책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조명의 밝기까지 기억해. 다음으로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장관이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옥상 정원을 빠르게 돌아다니는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저건 우리의 정원 관리 로봇이야. 현우가 말했어요. 식물에 물을 주고 해충을 확인하고 심지어 채소가 익으면 수확도 해. 우리가 내려오면서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 앱을 보여줬습니다. DMC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걸 사용할 수 있어. 그가 말했어요.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제어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주차 자리를 찾을 수도 있어. 건물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현우가 멈춰서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로의 일부가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걷거나 차가 지나갈 때 전기를 생성하는 특별한 타일이야. 그가 설명했어요. 그 에너지는 밤에 가로등을 밝히는데 사용돼. 우리가 계속 투어를 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쓰레기통, 휴대폰 충전기가 내장된 벤치,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할 때 전기를 생성하는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공원까지. 마지막으로 현우는 저를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로봇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우리의 커피를 만들었고 작은 바퀴 달린 로봇이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이 모든 기술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에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 본 모든 것을 곱씹어봤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그냥 멋진 건물들과 첨단 기기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도시들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마이너스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스마트한 도시들이요. 서울과 한국은 기술과 도시 계획에서 단순히 세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DMC는 제가 건축 수업을 하면서 상상했던 미래가 이미 여기 서울의 한 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DMC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집에 가서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대됐던 건 서울에서 어떤 다른 놀라운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기술들을 하루 종일 둘러본 후, 현우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좀 다른 걸 보러 가자라며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택시에 올라타서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높고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우가 한옥이란 전통 한국 가옥을 뜻한다고 설명해줬어요. 이 집들은 우리가 조금 전 본 현대식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붕은 마치 내가 사진에서 봤던 정자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벽은 나무와 한지라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정말 섬세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 집들 진짜 오래됐겠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집들은 100년이 넘었어.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울퉁불퉁해서 조심히 걸어야 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치 도시의 비밀스러운 한 부분을 탐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코너를 돌아서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한옥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한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저 지붕 끝이 위로 올라간 거 보이지? 하고 물었어요. 그게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야. 여름에는 집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 저는 감탄했어요. 이 오래된 집들도 나름대로 똑똑했어요. 아무런 첨단 기술 없이도요. 우리는 작은 언덕을 올라갔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앞에는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벽을 가진 오래된 한옥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랍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동네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개발자들이 새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막는 거야? 현우는 정부가 이런 지역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해 라며 이 한옥들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야.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현우가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방석들이 있었고 낮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야? 하고 무릎이 걱정된 저는 물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걱정 마, 생각보다 편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나니 편안하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웨이트리스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 볶은 쌀차를 작은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음식을 소개해줄게 라며 현우는 웃었습니다. 이후로는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테이블은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의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각각의 음식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그건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얹어진 밥그릇이었어요. 이건 다 섞어서 먹는 거야 라며 현우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겹살이 나왔는데 이건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돼지고기였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끝내줬어요. 우리는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서 소스와 채소와 함께 먹었어요. 좀 지저분하게 먹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물론 김치도 있었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었죠. 김치는 매콤하고 시큼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우리는 모든 식사에 김치를 먹어. 정말 건강에 좋아 라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첨단 건물들과 하이테크 기술로 가득한 초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이제는 전통 가옥과 음식이 있는 이 오래된 마을. 현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옛것을 잘 간직하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인가?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 옛것과 새것, 그 둘 다 우리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것과 새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한옥마을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오래된 집들의 불이 밝혀져 있었고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현대적인 도시의 불빛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렇게 풍부하고 이야기가 가득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현우에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한 도시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울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이 놀라운 도시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됐습니다.